미래통합당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똑같은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가합의까지 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합의라는 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는 없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협박만 있었다는 것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토로였습니다. 예. 이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 법사위원장은 어떤 국회 속의 작은 국회, 또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가 뜻을 같이 하는 다수 여당이 이 독주를 할 때 국회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이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12년 전에 2008년에 당시는 한나라당이 원구성 당시에 170석 훨씬 넘고 우호적 어서까지 합치면 200석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변신인 통합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때도, 잠깐만요. 예, 지금 이 말씀은 그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하시던 말씀이니까 죄송하지만 일단 좀 네네. 생략을 하겠고요. 네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와 인터뷰했던 김영진 원내 수석 같은 경우는 8개 항의 합의문까지 작성이 됐고 다만 사인이 안 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조영원 원내대표가 그런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지를 못했고, 이건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이 조영원 원내대표는 모든 정권을 다 갖고 있지만 네. 우리 당 전체의 의사가 법사위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이 그게 민주당이 81석일 때조차도 우리가 보장했고 그쪽이 차지했던 법사위원장 없이는 모든 합의는 무효다. 이런 네. 처음부터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 없이 국회에서 우리가 견제기능, 야당의 견제기능,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없는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은 양당에서 이제 의견 접근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서로가 지금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서로 맞춰봤다는 겁니다. 네. 맞춰본 정도에 계시고 그걸 누구한테 뭐 추임받기를 했다든가 하는 합의서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을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네. 그 일방적 주장이라고 치고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인 한민수 공보수석도 네. 어떤 그 브리핑을 했냐면 가합의문까지 작성이 됐었다라는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양쪽에서 예. 국회의장이 이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모든 관건은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핵심인 만큼 이 법사위원장은 제일 야당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 그걸 뺏어간 것을 네. 원상회복하거나 예. 이 해법을 줘야 된다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당은 좋다, 지금 이미 강탈한 상태고 차지했으니 이 그런 상태로 계속 국회가 공전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전반기는 이미 그걸 가진 것을 인정하고 네. 하반기는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자라고 제안했던 것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고 여기 국회 이제 의장께서 그렇다면 하반기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정당이 하면 어떠냐라는 수정을 냈는데 이 역시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고요. 그래요. 예. 네.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관계에서 좀 일단 갈린다는 점만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합의까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토를 했다 만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더구나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아마 네. 여당의 의사결정 구조로 모든 걸 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허. 이 여당이란 것은 지금 뭐 상황 정치가 통한 것 아닙니까? 함우령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 우리 당은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고 원내대변인으로 모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선에 이 절반이 넘는 초선의 발언권이 상당합니다. 초선이 누구의 권위에 눌린다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함구령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여기 삼선들 우리 한 이제 20분 가까이 되는 삼선이 당 의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야당 몫의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배수진을 쳐버렸어요. 의원총회에서. 안 맞겠다고 했죠. 예.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받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협상안을 받아서 상임위원장 맡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삼선이면 당연히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지만 나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불행한 삼선을 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법사위가 없는 상태에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일부 언론이 3차 추경안 처리한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 재협상에 나서가지고 미래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가져가는 협상을 시도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소설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민주당의 폭주하는 이런 절차를 보면은 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더구나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원장 문제가 결국 마지막 관건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만 우리 야당에게 12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확실히 보장한다면은 다른 상임위 배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협상에 가도 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그 후보 추천 문제는 지금 그 당 입장 좀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할지? 지금 저는 우선에 저희 당이나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공수처 문제가 그렇게 급박한 문제인지 지금 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위기고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3차 추경 이거 IMF 때도 안 왔던 겁니다. 네네. 이렇게 온난을 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공수처 그 자체가 초헌법적 기구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나 또는 정부 여당에서는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네. 사법 권력의 이 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합쳐서 또 대통령의 직속 수사 기구를 되는데 만드는 자는 초헌법적인 발상인데 네. 이건 딱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비 수사를 통제를 가해서 그 수사를 공수처 가져오겠다는 것 이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걸 무리하게 지금 하겠다고 조금 전에 김영진 이제 그 수석 부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이제 이 야당의 태도라든가 이렇게 완강해 보이니까 이걸 우회하려고 공수처 추천위원장을 뭐 바꾸는 규칙을 여당의 의원께서 발의하셨다가 네. 이제 그건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정말 시급하고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왜 모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시급한지 안 한지는 그러니까 물론 정당이나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에 7월 15일에 출범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법을 지킬 것 같으면 왜 의원들을 강제 배정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1야당 103명, 네. 103명 의원 전체를 예. 이 개별 헌법기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그리고 예. 모두 지역구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선출된 사람들이고 또 비례대표 역시 각 직능의 전문성, 정책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된 분들입니다. 네. 그런 국민의 뜻이나 그런 교섭단체의 뜻, 또 개별 의원들의 정책 의지라든가 정책 능력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전부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이것 역시도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이고 네. 또 그 전문적인 의원들 또 이 문제에 아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강제 배정을 해놓고 무조건 뽑아라.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안 될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강제 배정에 대해서 사임계를 냈단 말이에요. 미래통합당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가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인 거죠. 지금 어제까지 사실은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사상이 가닥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당으로서 상임위에서 참여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몇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고 강제 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강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우리 정당의 정책 의지라든 각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정책 의지,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냥 각 상임위원회 야당 의원을 무슨 바둑판 돌처럼 갖다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정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 사임계를 내고 우리 정당에서 각 의원들이 그 의지와 정책 능력을 따라서 다시 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만약에 다시 개시를 하면 이제 상임위 회의에는 응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의장이라든가 여당이 과도한 점은 뭐냐면요. 사임계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6개 상임위 강제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강제 배정을 불가피했다라고 자기들이 우기고 있지만 그렇다면 다시 재조정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국회의장께서는 9월 국회 때까지 안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9월 국회 때까지 사보임을 허락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 103명을 쫙 숫자로 채워놓고 너가 참여하든지 말든지 우리 알아들어 강행 통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초헌법적이고 그런 남용이 어딨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의원님 검은 마스크 쓰고 계십니까? 네? 검은 마스크요? 네. 어제 같은 경우 그 마스크 썼었죠. 네. 앞으로 계속 쓰시는 건가요? 어제가 6.29 33주년 아니었습니까?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거기에서 시민들이 함께 투쟁해서 이뤘던 민주화가 시작된 날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날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는 슬픈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